네, 이번 편은 보유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부세, 그다음에 보유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보유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유세라는 걸 갖다가 지금 제가 글을 올리고 댓글도 달려있는데 댓글에서도 지역적 차별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 댓글을 봐도 저는 지금 사실 제 블로그 꾸준히 보신 분들 수준이면 꽤 되시거든요. 이게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 글 자체가 원래 글 자체가 굉장히 읽기가 난해해요. 이거 참고 읽으실 정도 되면은 그냥 제 이렇게 읽기 힘든 걸 갖다 참고 읽으실 정도가 되면은 딴 글도 많이 읽으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준이 다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신데 댓글 이렇게 보면은 좀 댓글에서도 좀 핵심 포인트를 못 잡고 계세요. 느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아마 지방 분들이실 거예요. 이거 지금 댓글 다신 분들. 지역별 과세가 좋은 방향이고 뭐 지역별 차별 과세가 좋은 거 같은데 그걸 해야겠네요. 이 글은 제가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지역적 차별 과세 뭐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거는 이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역별 차별 과세를 해야만 한다. 뭐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정부 입장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기는 한데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꼭 그걸 하라는 얘기나 그게 뭐 이렇게 권장할 만하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김동연 부총리가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보유세라는 걸 갖다가 주택 가격의 조정의 역할로 보면 안 된다. 일단 이 말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김동연 부총리가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평이 나온 데도 좋고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 예전에 하신 말씀을 봤을 때 그다지 그런 걸 느끼지는 못해가지고 그렇게 뭐 시장 파악이 정확하다고 보는 바는 아니에요. 현 정부에 있는 분도 굉장히 순간순간 파악은 빠르신 분들인데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떨어져요. 뭐 그런 식으로 잡머리가 좋은 걸 머리가 좋다고 얘기를 한다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뭐 크게 시장을 보는 능력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유세의 기본 성격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보유세라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 보유세라는 것 자체는 양도세와 보유세의 가장 큰 차이는 양도세는 수익이 내는 거고 보유세는 가지고만 있으면 내는 거예요. 이 차이가 가장 커요. 누구나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이 얘기는 하죠. 많이 들으셨죠? 이 차이가 가장 크게 뭐냐면 양도세라는 건 내가 수익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수익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오를 걸 찾으면 돼요. 근데 보유세라는 건 기준이 많이 오를 게 아니에요. 현재 가격이 비싼 거 위주로 세금을 먹이겠다는 얘기예요. 즉 현재 가격이 높아요. 근데 계속 하락 추세예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보유세는 맞는 거예요. 현재 가격은 굉장히 싸요. 근데 앞으로 많이 오를 거하고 기대가 될 만한 거예요. 상관없어요. 보유세는 작아요.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거예요. 투자자는 수익을 내는 사람이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데 보유세라는 거는 그냥 비싼 걸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게 피해갈 구멍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건 피해갈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보유세 대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현재 가격이 굉장히 낮은 걸 매입하면 돼요. 현재 가격이 낮고 많이 오를 만한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분양권 같은 거.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현재 가격이 낮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매입을 하면 된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또는 소액 투자. 소액으로는 쫙 가는 투자들. 이거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에요.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에요. 물론 리스크는 높지만은 이런 상승장에서 누구나 선호할 만한 것들이고요. 오히려 글로 더 매수세를 갖다가 집중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 누가 타격을 받느냐? 가격이 높은 것. 여러분들 이 중에 대부분 투자자시죠. 그냥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보유하는 물건 중에서 여러분은 실거주 주택이 비싸세요? 투자 주택이 비싸세요? 보통의 경우를 보면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물건이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투자 주택보다. 물론 아주 적극적인 투자자분들은 뭐 자기 집도 팔고 월세 사시면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보통의 경우 하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들이 더 비싸다고요. 즉 이거는 어설픈 투자자들, 그냥 1주택 갖고 있고 한 채 정도 더 갖고 있는 분들, 이사 갈 곳이라든지 이 상승장에 소외되긴 한 채 정도 갖고 한두 채 갖고 있는 분, 이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실제 적극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갈 구멍이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 종목을 좀 많이 알고 계시면. 대표적인 게 재개발이에요. 보유세 같은 게 딱 때리게 되면 재개발 같은 거, 재건축 같은 거, 재개발 재건축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보유세 나오기 전부터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뭐 4, 5년 전부터 2015년도 중하반기면은 강남 재건축도 그냥 중심지 재건축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한 1, 2년 지나게 되면 주변지 재개발까지 뻗어나가서 그 이후는 계속 얘네들이 끌고 가는 장세라고요. 즉 이번 장을 끌고 가는 가장 많이 오를 만한 것들이 가장 세금을 적게 받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투자하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는데 좋든 나쁘든 어쨌거나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투자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많이 찐 걸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맞는 거지. 현재 가격이 어떠느냐에 따라 즉 이거는 오히려 실거주자나 어설픈 투자자분들 아주 소극적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 적극적인 투자자분들한테 이게 그다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당연히 뛸 만한 것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이 오를 만한 것들을 갖다가 매입할 겁니다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게 많이 오를 것 같으세요? 그냥 길가 지나가는 사람들 잡고 어떤 것이 많이 오를까요? 하고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할 것 같으세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걸 얘기할지. 2015년 말부터 시작해 뭐 얘기했죠? 강남재건축 얘기했죠. 여러분 강남재건축 뛸 거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불과 그때보다 1년만 돌려보세요. 강북적 신축들 얘기하죠. 그거보다 또 1년 돌려보세요. 오히려 소액, 작은 것들, 작은 주변지들, 갭투자. 즉 우리가 많이 뛸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래를 보질 못해요.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뛸 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지금 뛰는 것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즉 장기 투자도 안 돼요. 이거는 장기 투자에도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현재 갖고 있는 것에 잘 가는 것에 몰아주기 형식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유세가 올라간다는 것이 투자하는 측면에 투자자들이 진입해 있는 장세한 측면에서 봤을 때 선기능이 많으냐고 본다면 저는 그다지 선기능이 많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정부가 시장이 조절책으로 쓴다고 한다면 이걸 선별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뭐 크게 보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유세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요. 보유세 특징은 왜 그거 있죠. 뭐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잠시 움츠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유세라는 건요. 성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를 하게 돼요.
성공을 할만 오히려 실패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성공을 할 가능성이 있어지는 게 보유세예요. 이 무슨 귀신 신화학과 소리냐 하시겠지만은, 보유세라는 건 그냥 기본 보유세의 성격을 알고 가자고요. 보유세라는 건 보유세 갖다 어떠한 방식으로 쓰느냐인데, 이걸 갖다가 시장 억제로 쓰게 된다면, 이게 말 제가 벌써 한 5번은 했죠. 상승지역, 침체지역, 하락지역이 있다. 시장에 억제책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유세라는 건 광범위하게 똑같은 영향을 미쳐요. 이 모든 곳에. 침체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버티기를 하고 있는 곳들.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왜 버틸 수 있느냐? 보유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2주택자다. 2주택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2주택자인데 2주택자에서 종부세 납부가 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는 종부세가 큰 의미가 없지만 이것이 종부세가 확 늘어났어요. 그 1년에 나가는 돈이 확 뛰어요. 확 뛴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한 채가 침체 지역에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을까요? 보유세가 적을 때는 가지고 있어요. 자, 상승지역 하나, 침체지역 하나 가지고 있어요. 상승지역 하나, 침체지역 가지고 있다면 보유세가 적을 때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보유세가 강화가 된다면 괜히 얘 하나 때문에 종부세를 받게 된다고요. 그럼 어떤 거 털까요? 여러분들 이거 털까요? 아니요. 채수가 그냥 한 채를 만들면 얘를 털겠죠. 이게 흔히 말하는 똑똑한,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를 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침체지역은 어떻게 돼요? 침체지역은 하락지역으로 되어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예전엔 상승지역과 침체지역과 하락지역에 이렇게 붙어있는 형식이었다면 이렇게 되면 이것이 격차가 확 벌어져요. 보유할 만한 높아진 보유세를 낼 만한 가치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침체지역도 하락지역이 되는 거예요. 하락지역은 폭락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이걸 팔고 뭘 할까요? 이건 2주택일 때 얘기죠. 여러분들 5주택, 6주택이 가면 그걸 종부세 기준 맞추려고 5채를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보유세를 가지고 있는 만큼의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유세가 늘어나게 되면 그 이상 뛰지 않을 것을 매도를 하고 상승지역으로 가야 될 거고. 즉, 이 격차를 흔히 말하는 이렇게 넘사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상승지역과. 그러니까 상승지역, 그분들은 이걸 팔고 상승지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뛰고 어느 것이 하락을 할지 몰라요. 다 몰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뛰고 있는 지역에 그냥 매입을 하게 들어가게 돼요. 즉 현재 뛰고 있는 지역은 더 뛰게 돼요. 그냥 침체 지역은 하락이 되고 하락 지역은 폭락 지역이 돼 보여요. 이렇게 격차를 벌려 보여요. 이게 존재하고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승 지역을 갖다가 누르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죠. 상승 지역을 누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하락 지역을 갖다가 상승시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하락 지역을 상승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락 나왔을 때 어떻게 했죠? 미분양 매입했잖아요, 정부가. 돈도 들어가요, 돈도. 이건 돈까지 들이면서 매입을 했다고요. 정부에서 건설사 미분양 매입해가지고 뭐 임대료 돌린다든지. 하락이나 침체 지역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승 지역을 갖다가, 그럼 상승 지역을 누르냐? 상승 지역을 누르는 역할도 못해요. 침체 하락 지역을 갖다가 오히려 유지시키거나 부양시키고 돈도 들어가요. 신경도 더 쓰이고.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유세를 갖다가 시장 억제에 뭐 징벌적인 의미로 쓴다고 한다면 이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로 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겟을 정해서 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겟을 정해서 떼어야 되는데, 보유세라는 거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보세요. 상승지역에, 만약에 상승지역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상승지역을 보유세가 성공적으로 타켓해서 작용을 해서 상승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가격이 유지되는 보합지역. 보합이 우리가 보통 침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요즘은 가격이 안 오르면 침체죠. 하락을 해야 침체가 아니라. 예. 보합지역으로 만들어 보인다고요. 자, 상승지역을 갖다가 보합지역으로 만들 정도의 보유세가 나와 보이면요. 침체지역은, 그러니까 침체나 보합지역은 당연히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승각을 이만큼 밑으로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합지역은 이만큼 내려서 하락이 돼버립니다. 하락지역은요, 이만큼 내려서 폭락이 나와버립니다. 이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자, 그럼 이것이 시간이 더 지나 보자고요. 문제는 뭐냐면 보유세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보유세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가지고만 있으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는 어떻게 돼요? 안 팔면 된다고요. 보유세는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내야 돼요. 이건 피할 방법이 없어요.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럼 이거 상승지역이 보합지역이 됐죠. 보유세가 계속 작용을 하면 보합지역은 또 어떻게 될까요? 상승지역이 보합지역이 됐다가 보합지역이 하락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는 보합지역이 하락지역이 됐다가 하락지역이 다시 폭락지역이 됐고요. 이 폭락지역은요, 아예 그냥 끝나요. 거기도 안 되고 그냥 포기한 지역들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보유세의 시장 억제책으로 썼는데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투자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정부가 무서운 얘기예요. 정부가 만약에 보유세만 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꺾을 정도로 강하게 뛰었다는 얘기는 상승지역은 보합지역이 된다는 얘기고, 보합은 하락이 된다는 거고, 하락은 폭락지역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보유세와 수익을 갖다가 가늠을 해보게 된다고. 자, 수익 안 나고 있죠. 근데 보유세는 여전히 꾸준히, 상승이 안 나와도 보유세는 똑같아요.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상승지역이 보합지역이 됐다가 보합지역이 하락지역이 되는 거예요. 보합지역은 보합이 하락이 됐다가 하락이 폭락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의 전 국토가 보유세만 가지고만,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보유세만 가지고 상승지역을 갖다가 잡았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갖다가 폭락지역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그래서 못해요. 정부가,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를 시장 억제책으로 쓰지 않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같은 투자자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상승지역을 막는 것보다 하락지역을 올리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보유세의 성격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상승은 보합으로, 보합은 하락으로, 하락은 폭락으로. 좀 더 아주 일찍 죽는 놈, 조금 더 일찍 죽는 놈, 빨리 죽는 놈, 제일 나중에 죽는 놈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왜냐면 지속되기 때문에. 보유세에 나오면 지속이기 때문에 시차만 있을 뿐이지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시간차로 죽을 뿐이지, 시간차로 빨리 죽는 놈, 늦게 죽는 놈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다 죽어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시장 억제책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성공을 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성공을 했다는 얘기, 이거는 무조건 시장에서 실패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성공하면 실패해요. 보유세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패를 해야 돼요. 실패를 해야 돼요. 보유세가 나왔지만 상승지역은 계속 뛰어야 돼요. 상승지역이, 이건 보유세가 나왔음에도 뛰어야지, 상승지역이 보유세가 나왔다고 침체가 되면은요, 이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 억제책으로 보유세를 보자면
보유세는 무조건 실패를 해야 돼요. 실패를 해야지 이것이 성공을 하는 게 보유세예요. 크게 봤을 땐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하는 게 보유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가 실패를 하도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약하게 나와야 돼요. 약하게. 자, 근데 보유세가 시장 억제책으로 나왔는데 약하게 나와서 실패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론에서 뭐하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뭐하고 얘기를 할까요? 전 바보 같은 놈들. 그럼 이걸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유세는 시장 억제책이 아니라 세금에 균등하세요 하는 측면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는 뭐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율이 같은 이런 시장 억제책이 아닌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이걸 시장의 억제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패를 해도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 정부가 참 또 우리 같은 다주택자를 이뻐하는구나 또는 뭐 기타 등등의 그럴듯한 이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성공하면 실패하고 실패하면 성공하기 때문에 이 실패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면은 보유세는 시장 억제책이 되면은 안 돼요. 보유세를 시장 억제책으로 들고 나오면은 저는 바보입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이건 실패하거든요. 성공을 해도 실패하고요. 이 실패를 하면 그 자체로 실패해요. 두 가지 방법인데 둘 다 실패해요.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시장 억제책으로 들고 나오질 말았어야죠. 이걸 시장 억제책으로 들고 나오고 네이버 댓글 같은 거 보면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네이버에 댓글 쓰고 계신 거예요. 보유세의 성격은 이렇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심각한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보유세라는 게 결국은 보유 비용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거. 하나일 뿐이라고요. 보유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시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정확히 말을 하자면 2012년 정도니까 6년 만에 경험을 하는 시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면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갈지 몰라도 이게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보유 비용이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지금. 보유 비용이 많은 거는 세금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금리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 금리라는 측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무엇이냐? 늦추는 것 뿐이에요. 늦추는 것. 부동산이라는 10년, 20년의 사이클을 갖는 시장에서 보유세를 갖다가 반년을 늦춘다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투자하신 분들 지난 5년, 6년 상승장 시작하는 5년, 6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분기별로 기억나세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시죠?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분기별로 한 분기가 늦어졌다고 해도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분기가 빨라졌다고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별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포지션이 상승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작년 말 원래 초만 해도 있었어요. 오히려 금리 인하 나오지 않겠냐. 작년 초 중반, 작년 중반 후반. 제가 작년 초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작년 중반 후반 원래 초부터는 사실 저도 이해를 좀 놨어요.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는 걸 좀 포기를 했는데, 자, 실제 금리 인상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 얘기를 하고, 실제 금리 인상은 뭐 우리나라의 사정이 어쩌고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미 대출금리 올라갔어요. 이미 크게 올랐어요. 저가 매일 받는 거 보면 이미 4%대 넘어가는 분들도 수록해요. 4% 넘어가서 5% 근처 간다는 분들도 있고, 이건 뭐 개인마다 다르니까. 예전에 제가 매일 받았을 때는 2%대도 많았어요.
그분들이 4%대면 4에서 5%대 근처가 되면 그래서 2배가 찐 거예요. 2배. 그때는 지금은 보유 비용 자체가 달라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리라는 걸. 근데 이 보유세도 사실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 정부가 보유세 낮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는 보유세를 높일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보유세를 낮추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 정부가 보유세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왜냐? 명분이 없어요. 명분. 내가 할 수 있다, 나에게 권한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사회적 합의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무조건 보유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이 세금에는 보유세도 있지만은, 자, 올해 말인가 끝나가지고 내년부터 되는 게 뭐가 또 있죠? 보유세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 있죠. 그 다음에 임대과세. 임대과세가 의미가 더 커진 건 왜 그렇죠? 임대사업자가 늘어났다고. 임대사업자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의료보험. 어떻게 보면 이게 크거든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현 정부에서 이걸 낮출 수는 없어요. 일단 올리는 측면인데, 하나만 올리면은 올리냐 안 올리냐를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를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근데 방향은 어차피 올리는 쪽이에요. 안 올릴 수는 없어요. 현 정부에 들고 나온 명분이나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안 올릴 수는 없어요. 올리긴 올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굳이 보유세, 종부세까지 눈에 확 티날 정도로 일단 올리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디에 적용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상황에서 하면은 가능하면 이거는 적게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적게 올리는 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또는 제가 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가 보유세를 갖다가 시장을 관리한다든지 시장을 갖다가 조종하는 역할을 갖다가 부여하고 싶다면은 이원대만 적용을 하겠다. 여기는 적용을 안 하고 이원대만 적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통 그냥 상승 지역을 갖다가 아까 말 상승 그다음에 보합 지역들, 하락 지역이 있을 때 상승 지역은 누르고 보합과 하락은 영향을 안 주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조정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있죠. 여기에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역적 제가 얘기하니까 그럼 저거는 수도권에만 때리고 지방은 안 때린다는 얘기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적이라는 게 꼭 뭐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 뭐 수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성격 자체가 시장이 상승장이어서 막아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서울, 인천, 부산, 인천 이런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지방에서도 그거는 광주가 될 수도 있고 대구가 될 수도 있고 부산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이미 쓰고 있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조정. 투기가 알죠. 이걸 갖다가 반영률을 갖다가 바꿔보이는 거예요. 현재 80%가 반영이 되는데 조정지역에는 90% 반영, 투기가율지역에는 100% 반영. 하면 어떻게 되죠? 투기가율지구로 현재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지역에는 보유세를 더 때리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보유세의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광범위하고 계속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은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해요. 내가 칼을 뽑았는데 칼을 걷어들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쓰면 걷어들이기가 쉽죠. 투기가열지고 거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조정지역을 해제해 버리면 다시 비율이 맞춰져 버리니까 칼을 걷어들이기가 쉽다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선별해서 타켓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장점은 뭐냐면
이 80% 지역들은 오히려 남들보다 깎아준다는 의미가 된다. 상대적으로. 즉 80% 침체 지역이나 일반적인 안정 지역에 오히려 매수가 유입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유입이 되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 유입이 되지는 않는데 매수를 유입시키는 하나의 작은 방법은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이런 식이에요. 오늘 보니까 뭐 보유수에 대해서 1단부터 5단까지 쭉 나왔는데 되도 않는 얘기고, 세율을 높이나 공정시장 뭐 가액을 높이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갖다 차별해서 높이나 결론은 다 똑같아요. 업어치나 매치나 뭐 드워치나 똑같은 거예요. 아픈 건 똑같아요. 시장이 받는 타격도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그게? 세율을 높이나 마찬가지예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한 명을 갖다 놓고 한 명을 갖다 놓고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난 너무 착하니까. 자, 몽둥이어 맞을래? 도끼어 맞을래? 야구바터 맞을래? 아니면 저 당구치어 맞을래? 뭐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난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결론이 똑같다고요. 지금 1안, 2안, 3안, 4안, 5안 나오는 게 결론은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시장 입장에는 똑같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지역은 더 올라갈 테고, 그냥 침체나 보합지역은 하락 시작할 테고, 하락하던 지역은 폭락 나올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물론 이렇게 신문에 나올 정도면 아마 이미 내부에 흘러나온 거예요. 흘러나오고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나온 것일 테지만은, 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문 기관들을 안 믿어요. 제가 저번에도 그거 말씀드렸었죠. 뭐지? 임대 사업자였을 때 이미 안에서 흘러나왔죠. 결과가 어땠는지. 그래가지고 임대 그 기준을 갖다 6억이라고 했는데, 임대 등록, 단기 장기 임대 등록 기준을 높인다고 이미 안에서 흘러나왔죠. 기사 다 떴지만은 제가 그거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바뀌어가지고 아닌 것으로 나왔죠. 전 신문기사나 이거 잘 안 믿어요. 물론 그게 다 내부에서 나온 거고,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결정해요. 그 일개 한나 그 공무원들이 모여서 뭘 결정을 해요?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가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그분들은 그냥 시장이 가하는 압력이나 이거에 대해서 움직일 뿐이에요. 물론 그것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건 완전히 아주 멍청한 짓이죠. 근데 최근에는 그 정도 멍청한 분들은 드물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제일 쓰기 좋고 거둬들이기 좋고 그러면 이 방법이 제일 무난해요. 사실 이게 아니라면은, 다 공평하게 내야 된다면은 시장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약하게 나와줘야 돼요.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하게 나와줄 거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이에요. 현재 보유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라고요. 굳이 종부세나 재산세를 갖다가 높이지 않아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하나의 추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유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보유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실거주 비용이 자가보다 전월세가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전월세보다 자가가 더 유리한 것이 2012년도 정도에 역전이 나왔어요. 2012에서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일찍 나왔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12에서 2013년 정도에 들어오면서, 사실 2013년에 들어오면서 거의 완전 역전은 아니었는데 거의 근접하게 역전을 했다가, 그러면 시장이 반등을 했다고요. 왜냐? 월세를 사는 것보다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게 실거주 비용이 더 적게 들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바뀐 시대를 갖다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투자 6년차 이대 분들은 아마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현재 부동산에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도 6년차 안쪽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경험을 못 해본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꽤 많으실 텐데 이제는 자가보다 전월세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거주 비용에 대한 측면에서. 즉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이 집을 사고 그 집에 대한 융자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이 내가 이 집에 월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내요. 아주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 살 때 항상 고민을 하죠. 살까? 전세? 월세? 그래서 내가 집을 사면 한 달에 이자 얼마를 내지? 그거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그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아주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다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집을 사면 한 달에 이자 얼마를 내지? 반면에 내가 이 집을 월세로 들어가면은 월세를 얼마를 냈지? 근데 지금까지는 이자를 더 적게 냈다고요. 이자를 더 적게 내는 장이 지금까지 5년, 6년 동안 끌고 온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자보다 월세가 더 적게 나가요. 그렇다면 이때는 굳이 그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A라는 집을 산다면은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굳이 그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월세로 살면 돼요. 만약에 그 집을 산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기타 등등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월세 하시면 돼요. 그 집이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요. 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자체가 시장에 대한 변별력을 높여요. 지금 매물에 대한 변별력을 높여가지고 살 것과 사지 말아야 될 것을 확실히 구분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집을 사놓으면 언젠간 오르겠지가 됐다면 지금은 보유 비용 자체가 올라가주면서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당장 올라야 돼요. 내가 그냥 지금 당장부터 올라야 돼요. 당장부터 오르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월세 사시면 돼요. 예전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있었다고. 왜냐면 한 달 나가는 비용이 집을 사는 게 월세보다 더 싸니까 매달 돈을 아낄 수가 있었다고. 여러분 매달 나가는 돈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 안 되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달에 3, 40만 원 해봤자 1년이면 3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체감은 그 360만 원이 1000만 원, 2000만 원보다 더 커요. 왜냐면 이건 확실한 비용이거든요. 고정비라고 해요. 고정비. 고정비는 원래 예측으로 나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굳이 자가를 선택할 필요가 없이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유 비용을 갖다가 보유세, 종부세 같은 기타 등들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변별력을 갖다 아주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떨어질 것과 올라갈 것. 자, 이제 예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보유 비용이 적을 때는 자,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안 오르면 그냥 팔면 되잖아. 돈 500에도 오르지 않을까? 팔면서 돈 200만 원, 300만 원 올랐어. 그래도 남았잖아. 지금부터는 그게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너가 오를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물건만 매입을 해봐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공부 삼아 매입하지 마세요. 공부 삼아 심심해서 용돈 벌려고 매입한다는 분들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유세가 올라가고 보유비용이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어떤 집부터 매도하시겠어요? 확실하게 올라가면 수익을 챙겨주는 집들을 매도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건 언젠가 오르겠지, 또는 이거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공부 삼아 샀어, 용돈이라도 벌려고 샀어. 어느 집을 매도하실까요? 보유세가 올라간다면 보유세, 금리, 의료보험, 종부세, 즉 보유하는 총 보유 비용이 올라간다면
어느 것부터 매도를 할까요? 여러분들의 공부 삼아 산 집을 먼저 매도하시게 될 거예요. 또는 취미 삼아 산 집. 남들에게 나는 저기도 집 있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산 집. 저는 나중에는 전국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사둬요 라고 말씀하시며 산 집. 그걸 가장 먼저 매도하시게 될 거예요. 보유가 부담이 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만 그걸 매도하시게 될까요? 남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즉 여러분들이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매입을 한 것들이 첫 번째 하락 대상이 되게 돼요. 가장 매물이 많이 나오는 곳은 그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미 삼아 또는 공부 삼아 산 곳. 지금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일단 그런 것들은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요, 그걸 받아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받아줄 사람이 많지 않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자가보다 월세가 유리해져요. 이제는 실거주자들이 굳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가로 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전에는 자가로 살면 매달 생활비를 아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월세가 더 아껴져요. 그럼 그냥 월세 살지. 왜 게다가 보유세까지 올린다는데 왜 굳이 그걸 사겠어요? 월세를 살지. 그러면은 A 월세 살지, A 전세 살지가 되면은 어떠한 원래 패턴이 흘러되면 그 사람들이 자가 매수를 안 하고 월세나 전세를 올리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는 갭을 주게 되고 월세는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금리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하게 돼요. 그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이 장은 강제 매수세다.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겐 자유의지가 없다. 시장이 여러분들이 집을 사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시장의 환경에 의해 강요를 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조가 굳어서 안 사겠다고?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비싼 월세에 들어가서 월세 수익률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 집을 사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높은 임대료를 받겠습니다. 가 지금까지 시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안 된다고요.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월세 수익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월세 수익률이 대출 금리를 넘지를 못해요.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요, 월세 수익률이 금리 인상 비율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격이 좁혀질 뿐이지 월세가 아무리 올라도 한 달 내는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갖다가 월세가 오르는 게 쫓아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대출고 있었지만은 예전에 대출 높을 때부터 더 낮을 때 금리 2점 몇 %까지 했을 때 2점 몇이 금리 5%가 됐을 때 월세가 그냥 이자가 50만 원 내던 게 이자가 100만 원을 내게 돼요. 여러분들 월세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월세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월세 50만 원 하던 것들 있죠. 월세 50만 원 하는 것들이 지금 그것이 월세 100만 원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월세 50만 원 하던 것들이 월세 100만 원 안 돼요. 해봤자 50 하던 것이 한 70 할 거예요. 하지만 이자는 50 하던 것이 100만 원 넘어가요. 금리의 상승 속도를 갖다가 월세의 상승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들이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저는 그 집을 임대로 놓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게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게 안 된다고요. 그게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임대하시는 분들이 그걸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실거주자들이 결국은 매입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현재 하락을 하는 지역들의 대표적인 그 공통적인 지표가 무엇이냐? 자가 점유율이 높아요. 광역시 중에 가장 자가 점유율이 높은 곳 울산광역시.
거의 70%가 육박하고 있어요. 그것도 2년 전 자료가 70% 육박이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실거주가 받아줄 사람이 남아있질 않아요. 실거주가 받아줄 사람이 절대 가격, 절대 수치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누가 받아줄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난 집 안 살 거야, 전세나 월세로 갈 거야 하더라도 전월세 가격의 상승세가 매수세를 끌어들일 정도가 되지가 못해요. 전체 공급량이 적은 상황이라면요, 난 집 안 사, 난 지주가 굳어, 이 자본주의 사회에 난 싫어, 전월세 살 거야 하고 하더라도 그분이 전월세를 살면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이 임대 수익이나 이걸 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을 충족을 시켜줘요. 그래서 자기는 싫다고 했지만 실제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줘요. 시장 상승세에. 그런데 공급이 과다, 물량이 많이 나와주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나오는 물량, 여러분들이 취미 삼아 나오는 매입한 물량을 던질 때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 뭐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그걸 받아주죠. 현재 전세 사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자가점유가 70%아니거든요. 전체 중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끼케야 10%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10집 중 한 분이 전세 살고 있다고요. 근데 물량 나온 걸 누가 받아주냐고요. 받아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유세, 종부세라고 하니까 단지 그거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보유 비용 자체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보유세라는 것도 이 안에 속해 있을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보유세, 종부세 올려가지고 지역 간의 격차를 높이고, 물건 다 어디서 나와요? 취미삼아 샀던 것들, 침체 지역에 다 나올 거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한 40분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끊고 바로 이어서 한 편 더 올려드리겠습니다.